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는 자연이 마치 지성적인 존재가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자연 과정은 무작위적이고 정해진 방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적 설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이 지성적 존재가 만든 설계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20세기 중반경에 들어와서 돌연변이의 개념이 합쳐져 갖고선 그 나오게 된 것이 신다윈주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진화론 얘기하면은 신다윈주의가 주류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뭐 이거는 이 프란시스코 아얄라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그 얘기한 것을 잠깐 적어 놨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윈은 설계자 없는 설계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설계된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자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진화론의 중심 사상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신다윈주의적인 사상이 비록 진화 생물학계에서는 주류 사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 설계에 강력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크 크릭조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생물학자들은 그들이 보는 것은 설계된 것이 아니고 진화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사실 만약 생명체가 지성적인 그런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즉, 무작위적이고 목적이 없는 그런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면 이 과학이 발전해서 생명체를 분자적 수준에서 우리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런 목적성 언어가 사라져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더욱더 이 생명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 언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어 박사는 일장에서 이 문제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 과학의 발전이 생명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 언어의 사용을 증가시키는가? 이거는 바로 진화론에 상당한 딜레마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마이어 박사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처럼 일장의 내용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현대 진화 생물학자들이 마주치고 있는 딜레마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윈의 설계자 대체물.
왜 진화생물학자들이 그토록 자신있게 생명 유기체 속에서 보이는 설계의 모습은 환상이라고 주장하는가? 물론 이것에 대한 답은 잘 알려져 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실제의 설계자를 상정하지 않고도 설계의 모습을 외견상 설명할 수 있는 또는 설계를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고전적 다윈주의 및 현대 신다윈주의에 따르면 무작위적 변이 또는 돌연변이에 작용하는 자연선택 메커니즘은 비록 그 메커니즘이 물론 앞을 못 보고 비인격적이며 방향성이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다. 다윈은 그의 자연선택의 원리를 인위적 선택, 즉 한 유기체군의 형질, 그것이 해부학적, 생리학적 또는 행태학적인 것이든 간에 한 유기체군의 형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택적 사육과의 유출을 통하여 개발해냈다. 예를 들어 농부가 그가 가진 젊은 종마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들보다 빨리 달린다는 것을 봤고 그가 그것들 중 가장 빠른 것들을 가장 빨리 달리는 암말들과 교배시켜서 사육한다면 선택적 사육의 몇 세대 후에는 그는 다운스에서 경주하기에 적합한 빠른 순혈종 경주마의 작은 집단을 얻게 될 것이다. 다윈은 자연히 이러한 선택적 사육의 과정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아주 민첩한 포식성의 고양이류 맹수들은 야생무리 중에서 가장 빠른 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포식자의 위협이 몇 세대 지나가면 남아있는 무리의 속도는 눈에 띌 만큼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영향, 포식자, 날씨 변화, 먹이를 얻기 위한 경쟁 등은 인간 사육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체군을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자연의 무작위적 힘은 시간이 지나면 선택 또는 설계하는 지성의 행위를 모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윈이 명명했던 자연선택이 말이나 영양의 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왜 그것이 처음에 그 동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는가? 다윈은 이성이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상상력의 한계라 함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생물이 설계된 것 같은 인상을 뜻한다. 다윈에 따르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의 선택적 능력은 어떠한 형태의 변이에 작용하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구조나 기능을 완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생명체의 복잡한 시스템들도 전적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다윈이 설명했듯이 유기체의 변화에 그리고 자연 선택에 설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설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는 진화생물학자 프란시스코 아얄라가 설명했듯이 유기체의 기능적 설계와 그들의 모습은 설계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명체의 지위 조직이 창조자나 다른 외부의 대리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정, 즉 자연선택의 결과를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은 다윈의 가장 큰 업적이다. 따라서 아얄라와 다른 진화생물학자들은 자연선택이 설계자 없는 설계를 만든다는 것을 단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의식이 없이도 창조적이라고 주장한다. 진화생물학 바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는 설계자 없이 설계가 생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생명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과학은 종종 자연에 대한 우리 이해가 실제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똑바른 연필도 유리물 컵 속에 들어가면 굽어진 것처럼 보인다. 태양은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륙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생명체도 단지 설계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에 관한 우리의 상식적인 치관을 과학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이 생긴다. 다윈 이론에 의한 추정적 설명 이래 거의 150년 동안 이 설계의 인상은 고질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여론조사 결과는 의도적인 창조제의 어떤 역할도 부정하는 진화에 대한 완전한 신다윈주의적 설명을 미국인의 90%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어떤 형태의 진화적 변화를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그들은 생명 세계의 설계에 관한 그들의 가장 깊은 직관과
확신을 부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것 같다. 1860년대 이래 모든 세대에서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비평가들이 그 이론에 반하는 심각한 증거를 제시해왔다. 1980년대 이후로는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설계를 내재적으로 부정하는 생물학적 진화 이론과 화학적 진화 이론에 깊은 회의를 표시해왔다. 나아가 정통 진화 생물학자조차도 현대 유기체 내에서의 설계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인정한다. 프란시스 크릭을 다시 인용하면 생물학자들은 그들이 보는 것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진화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여야 한다. 아마도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대 생물학자들은 그들이 명백히 부정하는 바로 그것,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설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명체를 거의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 철학자 마이클 룰스가 주목했듯이 생물학자들은 스테고소러스의 등 위에 있는 지느러미의 목적과 새 깃털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일랜드 사슴의 뿔의 뿔이 경쟁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계속해서 루즈는 19세기의 어떤 물리학자들은 달이 외로운 여행자들의 귀갓길을 비춰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제안했지만 오늘날 어떤 물리학자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물학, 특히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일상사이다. 진화론자의 세계는 의도의 의인화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의도성 언어에 대하여 가장 혹독한批평가조차도 그것의 편리함 때문에 그것에 쉽게 빠져든다.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과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유의 사용은 무지에서 기인한다. 과학자들은 정말로 무엇이 원격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력의 잡아당김이라고 말한다. 비유는 신비가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에서 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 즉 새로운 발견이 생물학적 기능의 분자적 기초를 설명함에 따라 우리는 생물학이 목적성 언어와 목적론적 비유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현대 생물학의 가장 환원주의적 소분야인 분자생물학의 출현은 목적론적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단지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다. 실제로 분자생물학자들은 통신이론, 전기공학, 컴퓨터과학의 표현을 종종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첨단 기술, 즉 목적론을 도입하였다. 현대 분자생물학과 세포생물학의 용어들은 외견상 정확한 기술적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의 형이상학을 지니고 있는 용어들, 예컨대 유전암호, 유전정보, 전사, 번역, 편집 효소, 신호변환 서킷, 피드백 루프, 그리고 정보 처리 체계들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언급했듯이 전문 용어에서의 차이를 제외하면 분자생물학 잡지의 페이지는 컴퓨터공학 잡지의 페이지와 상호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듯이 시카고 대학 세포생물학자 제임스 샤피로는 포유류의 혈액응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백질들의 통합된 시스템을 강력한 실시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기술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많은 세포 내의 생화학적 시스템은 전기회로와 비슷하다고 언급한다. 생물학 역사학자 팀 르누아르가 관찰했듯이 목적론적 사고는 현대 생물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대되어 왔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거의 모든 연구 영역에서 생물의 목적성과 상관없는 용어를 찾아내도록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세포의 분자생물학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 유기체를 알게 되면 설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환원주의적이고 다윈주의적인 관점과 양립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게 만든다. 비록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질문을 갖게 한다. 설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인식과 목적론적 언어의 만성적 사용은 생명의 기원이나 생명체의 기원에 있어서 실제적 설계를 부정하는 과학적 이론의 적합성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직관이나 인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진화론에 관한 대중의 그리고 과학적인 의구심조차도 많은 생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오로지 무지 또는 종교적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고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친다고 말하는 것처럼 목적론적 언어는 단지 편의상의 비유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되는 과학적 견해가 지속되어 온 점과 생물학자들이 목적론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어쩔 수 없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진화 생물학자들이 생명체 내에 있는 설계의 모습에 대한 진정한 원인을 찾아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생명체에 관한 우리의 직관을 신뢰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물체의 기원에 관한 표준 진화론적 설명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슬라이드에서 아이들을 진화생물학자와 대비해서 나타낸 것은 때로는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는 전문학자보다, 여기서는 진화생물학자가 되겠습니다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